이보다 속 시원한 부동산 이야기는 없다. 부동산엔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타이밍. 최고의 부동산 투자 멘토가 제시하는 최적의 입지와 매매 전략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이제 부동산 N이 해결해 드립니다. 자, 현명한 부동산 전략을 세워줄 최고의 부동산 멘토입니다. 미래가치투자연구소 우리 한정훈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완연한 가을을 지나 이제 겨울로 가고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예. 우리 부동산 시장을 계절로 표현을 한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지금은 체감상 어떤 계절이신 것 같으세요? 늦겨울. 늦겨울. 이제 곧 봄이 오는,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늦겨울이다. 좋습니다. 늦겨울. 자, 그렇다면 우리 한정훈 대표와 함께 오늘도 이야기 나눠볼 이슈엔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11호 부동산 규제에도 2명 중 1명 내년 집값 오른다 상승 예상.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상반기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왔느냐? 부동산 전문 사이트 2026년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을 살짝 넘는 52%가 상승을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상승이 2021년 하반기 조사 이후 상승 전망의 62%를 기록한 후 2021년도에는 62%, 요번에는 52%, 거의 좀 비등비등하지만 살짝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소비자들의 어떤 시장 인식에 대한 개선,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없지 않았나, 큰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네,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10월 15일에 대책이 나오고 나서 나왔던 이제 이 전망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상황들을 갖다가 바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정부 규제 대책이 지금 세 번째 지금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6.27 대책, 이때는 시장의 효과가 쇼크가 있죠. 엄청 크게 왔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대출 규제가 나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2달 동안은 그 대출 규제 효과가 지속이 됐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규제 시장이 상승장일 때, 상승 추세로 갈 때는 규제의 효과는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을 못 넘긴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바로 2개월 만에 꼬리를 내렸죠. 그래서 바로 9월 7일 날 97 공급 대책, 그렇죠. 예,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공급 대책이 나와서 또 시장이 뭔가 반응을 할 줄 알았는데 공급 대책이 오히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영향이 없었어요. 맞아요. 97 대책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계속 오르니까 이제 11호 대책이라고 해서 강력한 역대급 대책이 지금 나왔죠. 근데 지금 시장은 한마디로 보면은 이게 대책이 지금 딱 나오면은 뭔가 시장이 확 주저앉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그냥 뭔가 좀 소강 상태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줄어들고요. 거래가 잘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사람들의 심리는 좀 더 지켜보자.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 그 심리 안에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시장이 정책을, 규제를 뚫고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심리 때문인가요?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 때 규제 대책이 28번 나왔거든요. 학습 효과네요. 예, 그 바로 학습 효과입니다. 그 학습 효과 때문에 예전에는 그 규제 대책이 나왔어도 학습 효과는 이런 얘기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게 계속 이제 연달아서 항상 규제 대책이 나올 때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학습 효과를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런 시장의 인식은 한마디로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지금 많이 없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대책 나와봐야 또 오를 거야. 근데 지금 당장 움직이긴 좀 그렇고 좀 기다려보자. 좀 이런.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서울의 뭐 중요 지역들, 그러니까 사람 선호도 높은 그런 가격 비싼 지역들은 지금도 뭐 거래가 틈틈이 되기는 되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보자는 그런 심리가 상당히 지금 강하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은 우리가 보통 그 주택 가격 전망 지수라고 하는데 그 CSI 지수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심리 지수.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람들이 1년 후에 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 어떻게 예상을 할까? 이게 이제 100이 넘어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오른다는 이제 인식이 더 많은 거고 1년 후에요. 네. 100 이하면은 100 이하로 99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떨어진다는 인식이 더 많다는 건데 지금 제가 10월 달에 보니까 123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 지수는 오히려 좀 높아지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네요. 이게 지금 점점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은 안 돼. 집값은 계속 오를 테니까. 오를 거야. 이런 심리라는 근데 거죠. 1년 후에 집값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1년 후에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우리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는 그럼 사람이다. 지금 살아야죠. 그렇죠. 그게 지금 그러니까 그 심리 지수가 지금 계속 살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심리가 죽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집값이 오르는 거를 그냥 냅두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계속 대책이 나오겠죠. 계속해서 대책이 그래서 저는 이번 대책이 네. 과연 문재인 정부 대책 28번 넘어갈 것인가 제가 세고 있습니다. 넘어갈까 아니면은 못 미칠까. 아마 이런 심리가 발동하지 않을까? 이번 정부에서는 집값은 안 오를 테고 다음 정부를 한번 기대해 볼까? 예.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 시간을 통해서 집값 하락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때 얘기했던 거를 좀 기억해 보면 강한 정책이 예상치 못한 강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말씀들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그런 정책이 나오면 저희 잠시 후에 이야기는 해보겠지만 집값이 어느 정도 좀 잡히던지 아니면 심리가 좀 뭐라 그럴까 하락 방향 쪽으로 돌아설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규제 대책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이제 내년에는 이제 세제 같은 것도 나오고 지금 이제 예상하신 거죠? 예, 네. 슬슬 지금부터 제동을 좀 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보유세 선진국들처럼 보유세를 높이고 보유세를 높이고 그다음에 거래세 즉 취득세나 양도세 거래할 때 매매는 내는 세금, 자유롭게 예. 좀 더 편안하게 그렇죠. 그리고 낮추고. 저렴하게, 예. 근데 지금 최근에 취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슬슬 조금 이제 그런 쪽 방향 쪽으로 시동을 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닌가. 지금. 그렇게 되면은 네. 저는 그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래는 자유롭게 돼. 지금 토지거래 허가로 전 지역 다 묶이는 바람에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도 내가 뭘 매도를 하고 싶어도 세입자가 들어가 있으면 매도를 못 하거든요. 이게 토지거래 허가는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자 있는데 어떻게 해요? 맞죠. 사지를 못 하죠. 그러니까 지금 거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대책은 계속 나오겠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장의 어떤 상승장으로 가는 요소가 강한지 아니면 하락 흐름으로 가는 요소가 강한지 그걸 잘 봐야 되는데 네. 지금의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상승 흐름으로 갈 그런 요소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설문조사 앞서 설문조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설문조사에서 매매 가격 상승 응답자의 다수는 이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상승의 요인을 세 가지를 뽑았는데 첫 번째,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금리가 이제 낮춰지기 때문에 시장에 자금이 많이 유동성 자금이 풀린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울 등 주요 도심의 공급 부족 심화. 이 세 가지가 집값 상승의 요인이다라고 설문조사에서 꼽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저는 뭐 여기 뭐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가장 먼저 이렇게 크게 뭐 생각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거예요. 핵심 지역이든 외곽 지역이든 간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려면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나왔듯이 기준금리,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갈 건 뭐 기정사실이다라고 사람 다 인식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급 부족. 공급 부족에 대한 인식이 지금 뭐 너무 강하잖아요. 사실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게 맞는데 지금 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이제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정부에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을 토지거래 경기도 12개 지역 서울 전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이게 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매물이 네. 묶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물 가뜩이나 공급이 지금 부족한 데다가 매물 장긴까지 지금 같이 쏠려 있으니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안 오를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어차피 사람들은 기준금리 인하 공급 부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집값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인식이 지금 시장에 강하게 지금 퍼져 있다. 그리고 네.
저뿐이 아니라 제가 네. 이제 다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가장 그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9월 7일 날 97 대책 거기는 이제 대출 규제를 더 강화시키고 공급을 뭐 5년 동안 135만 그렇죠. 가구를 하겠다. 확대하겠다. 이게 수도권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LH에서 한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좀 의구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LH에서 제대로 할 수 있어 이런 인식이 강하게 지금 시장에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이나 이런 것도 녹록치 않은데 그리고 인력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성 부족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같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우리 한정훈 대표께서는 이 상승 요인으로 꼽은 설문조사에 나온 이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저도 뭐 같은 얘기를 매년 두 가지 저는 이제 두 가지 요소라고 보는데요. 그래요. 그게 바로 이제 공급 부족 공급 문제. 부족.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든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그래요.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공급 부족이 첫 번째고 그리고 금리 인하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해요. 금리 인하 우리 지금 계속 금리 인하를 조금씩 하는데 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멈추고 있지만 금리를 하면은 왜 시장이 반영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의 이런 시장 반응은 중장기적으로 오는 거지 바로 금리 인하였다고 해서 시장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효과가 영향이 오는 게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지금 두 가지가 가장 큰 지금 그 주택 가격 상승의 변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승 요인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그럼 하락 요인, 그러니까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하셨던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들의 하락 요인입니다. 응답자 10명 중 4명은 이제 하락 쪽을 말씀하셨는데 5명, 4.5명 정도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약화되기 때문에 하락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대출 금리 부담 영향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요, 대출 규제로 대출이 강화가 돼서 집값이 잡을 수 있다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면 너무 쉬운 정책 아닙니까? 누구나 그러니까 다.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 근데 우리 6.27 대책에서도 봤잖아요. 대출 규제가 강하게 나왔을 때 잠깐만 거래가 안 되고 했지. 이 대출 규제의 효과로 시장이 그냥 그렇게 잡힌다면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부동산 정책 피기 너무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저는 뭐 아니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로 경기 침체는요. 경기가 한번 가만히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0년 전에 10년 전부터 10년 지금까지를 쫙 봤을 때 과연 매년 2015년인가요? 10년 전이면 그때부터 야 경기 좋았어. 아 지금 경기 잘 돌아가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스스로 돌아보면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갈 때마다 아 경기 안 좋아. 맨날 이런 소리만 들었지 경기가 지금 막 좋아졌어?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은 이 부동산 시장이 크게 타격을 받을 때는 경기 침체에 타격을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나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떤 외부적 요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그런 거죠?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전 세계가 다 그냥 집값이 폭락을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빼고 경기가 뭐 안 좋아서 집값이 하락한다 이거는 여태까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별로 지금 여기에 뭐 4명 중에 이렇게 이 떨어진다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10명 중에 4명 뭐 이렇게 4.5명 4.5 이렇게 명이요. 봐야죠. 4.8명 정확히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투기과열 지금 규제제 확대 영향 뭐 이런 것들이 저 집값을 떨어뜨린다. 근데 가만히 여태까지 생각해 보면 네. 집값 떨어진 적이 없다는 거 단기간에는 영향을 주지만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 시장을 우리가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시장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상승기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성공률을 더 높이고 하락하는 하락장에서 이 손실을 위험을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시장에 호재와 악재가 있어 지금 현재 그러면은 그 중에서 어떤 게 비중이 더 큰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상승장이다 지금이 상승장이다가 악재보다 호재가 많은 시장이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 단기간에 어떤 규제가 나왔을 때 단기간의 영향은 있지만
결국은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상승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지난 정부 때도 뭐 똑같은 양상을 보였고요. 그때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같냐? 같습니다. 왜 같냐면은 그때도 유동성이 엄청 크던 시기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코로나 해서 때문에 시장이 돈이 많이 풀렸죠. 그때 제로금리였잖아요. 0.5%인가 아마 그때 그랬을 거예요. 제로금리 막 이렇게. 그리고 그때도 역시 서울에 집이 부족하지 않다. 그러니까 서울에 공급을 못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이런 거 막 해서 공급을 못하게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급 부족. 그때부터 나온 거죠. 공급 부족과 그다음에 유동성 확대.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도 역시 여전히 공급 부족이죠. 그다음에 유동성이 지금 크게 확대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앞으로 유동성 계속 확대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부동산의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죠. 흐름은 항상 반복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데 그 흐름 정말 똑같이 반복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부동산에 있어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 인식을 해야 이 재테크에서 좀 더 남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갈 수 있는 거지. 이런 흐름을 놓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투자해서 이익을 낼 확률이 점점 떨어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하락 요인 중에 만약에 보유세 강화가 포함이 된다. 그러면 하락 쪽으로 좀 힘이 기울어질까요? 아,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지금 제 말씀은 앞서 다 했던 학습 효과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부동산 정책은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한 가지 정책을 딱 내서 핀셋처럼 딱 집어서 이 정책이야는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쌓이고 겹겹이 쌓여서 이게 하나의 정책인 것처럼 나와야지만 좀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 한종훈 대표가 생각하는 가장 부동산 가격을 정부의 바람대로 하락세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가장 강한 카드는 우리가 강한 카드는 두 가지를 말하겠죠. 보유세 강화라든지 세법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공급에 대한 뭐랄까요 확대. 그렇죠. 그러면은 공급은 LH여서 안 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민간에서 투자를 다 접근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보유세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하락세 기조로 변할 것 같느냐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은 그 시장이 지금 이 상승 추세로 갈 때는 어떤 대책이 나오더라도 그 대책의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도 늘상 겪어봤지만 대책이 나왔을 때는 시장이 막 그냥 움츠러들고 거래 절벽 하다가 또 그거 지나면 가격이 다시 오르니까 또 다시 대책 내놓고 그걸 갖다 계속 반복했고 그리고 이 보유세도 뭐 양도세 중과부터 시작해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이제 그때 안 했던 게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급을 좀 더 규제를 풀어서 공급을 늘려주고 이 민간 공급을 좀 활성화시키고 이것까지 같이 했었다면 같이 갔었다면은 이게 주택 가격이 이렇게 그렇게 그때 많이 역대급으로 오르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안 가본 길이고 시장에서는 깜짝 놀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정책 그런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전월세 얘기를 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할 것이다. 전세 가격에 대한 상승도 저희가 여쭤봤거든요.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응답자의 57.75%로 하락 응답의 6.2배였고요. 월세 가격은 상승 전망이 60.91%로 하락의 11.5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전세 가격과 월세 가격에 상승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은 월세와 전세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이 아니라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전월세의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고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그렇죠. 지금 매매 시장이 이제 일단 묶여 있잖아요. 각종 규제로 인해서 네. 그 정부의 집을 한마디로 다주택 갖지 마라 이런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전세 사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세 대출을 받아서 갈 사람들이 전세 대출금이 안 나오거나 또 은행에서 강화가 돼서 이렇게 신용이라든지 떨어지면 또 잘 못 받게 되고 그러니까 전세로 가려고 했던 분들이 지금 월세로 전환을 지금 급속도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뭐 토지거래 허가 이런 게 묶이니까 전세도 없어, 전세 매물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수요는 있는데 없으니까 전세가는 올라가는 거고요. 월세는 전세로 들어가고 싶은데 전세로 못 들어가니까 아이 그냥 월세로 가자 해서 월세 수요가 늘어나니까 월세 수요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월세 비중도 높아지는 거고요. 네, 네. 가격도 오르고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전세 월세가 같이 지금 오른단 말이에요. 같이 오르게 되면 내년 시장에 지금 전세 수급 지수가 150이 넘어가거든요. 150 지금 한 2인가 4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전세 수급 지수가 100이 넘어가면은 이 시장에 매물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매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100 이하가 되면 100 미만이 되면요. 매물은 많은데 전세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죠. 그 물량이 많다는 거 전세물. 근데 지금 150이 넘었다는 거는 지금 전세를 아니에요. 지금 150 넘으면 전세를 안. 그러면 내년은요. 그런 전세란을 지금 겪고 있는 와중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다 묶여 있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전세 물량 또 더더구나 안 나와. 그러면은 이 전세란을 넘어서 전세 대란으로 가는 길이 더 빨라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 잘못하면 이 전세 대란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럼 이제 보세요. 전세가가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또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은 전세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럼 매매 집을 사자 이런 수요가 또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내년 시장이 제일 불안한 게 지금 공급 물량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전세, 월세, 매매가까지 같이 오르는 이런 시장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상당히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이 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상반기에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다. 지금 국민 중 2명 중 1명은 오를 것이다. 그럼 나머지 1명은 하락할 것이다. 딱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거잖아요. 지금 의견이 상승과 하락이 딱 반반 나눠져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역시 수도권 집값이 내년에 공급 부족의 압력 누적으로 올해보다는 좀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치를 또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 나오는 말은 이제 양극화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에서는 계속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데 서울 수도권은 상승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양극화 전망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가실까요? 이게 점점 정말로 집값이 상승한다면 이 양극화는 격차가 점점 벌어지겠죠. 네,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우리 보통 보면은 이 서울의 집하고 뭐 지방의 집하고 격차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거든요.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올 초에도 그런 얘기 드렸어요. 올해가 초양극화의 원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왜 규제가 계속 나오면서 다주택자 규제하고 하니까 가뜩이나 지금 양극화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양극화가 더 극대화될 거다. 그래서 완전히 옛날에는 사실 서울이 막 가격이 오르면은 경기도도 오르고 지방도 오르고 이 커플링 이 동조화 현상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이게 따로따로 놀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은 뭔가 좀 올라도 지방은 안 오르고 이렇게 지금 완전히 양극화로 지금 점점 초양극화로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전 상당히 지금 이거 우려스럽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지금 지금 보면 LH에서 뭐 공급을 수도권에다 많이 하잖아요. 이제 한다. 그러면 지금 지방 같은 데도 LH에서 공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수도권에만 집중하게 되면 지방 같은 데는 오히려 또 소홀해질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지방이 또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양극화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금리 인하도 이번에 사실은 인하할 거냐 말 거냐 한국은행에서 유보했잖아요. 유보하고 대출 규제도 지금 뭐 계속 강화하고 수요 억제책들이 계속 시행되고 있지만 이게 선호 지역은 지금도 투자 수요는 존재하거든요.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 이 선호 지역들은 내가 저기 들어가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현금이 충분히 있는 소위 얘기하는 현금 부자들 부자들이라고 얘기하죠. 현금이 당장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55만 명 이상 된대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55만 명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많은 숫자죠. 10억이라는 10억을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많고 그렇죠. 55만 명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좀 궁금한 건 우리 양극화는 지방과 수도권에 대한 양극화를 말하는데 강남과 이해 지역의 양극화도 엄청납니다. 근데 제 주변에 또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난 일자리만 먹고 살 수 있는 해결책만 있으면 나 지방 가서 살고 싶다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제 주변에. 그래요? 네, 그러면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서울에 인프라가 있어서라는 것보다는 지방에서 내가 살 수 있는 뭐라고 할까 일자리만 있어서 우리 가족이 잘만 살 수 있으면 지방으로 가고 싶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서울의 모든 것이 좀 과밀화가 서울에 대한 과밀화 때문이 아닌가. 근데 모든 개발은 계속 서울에서 뭔가를 창출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맞아요. 가면은 이야기가 끝도 없이 맞습니다. 갈 것 같기는 예.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합니다. 그래서 양극화에 대해서 대표님의 의견은 앞으로도 계속 더 벌어질 것이다. 네, 저는 더 벌어질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방시장, 주택시장 되게 안 좋잖아요. 네. 지금도 지방시장은 미분양, 그러니까 전체 미분양 물량이 80% 이상이 지방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뭔가 정부에서 어떤 지방 그 집을 살 때 구입을 할 때 양도세를 뭐 5년간 면제해 준다든지 취득세 면제, 뭔가 이런 획기적인 그런 아이템을 내놓든지 해서 지방 시장을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지방 건설업계는 뭐 악성 미분양 늘어나고 건설사 폐업하고 막 이런 지금 사태들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9월 기준으로 해서 지방 중공업 미분양이 2만 한 3천 세대 가까이 된대요. 그 지난해 말부터 한 33%가 늘었다요. 지금 그리고 그래요. 이게 80%가 넘어가니까 미분양 전체 미분양 중에서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방 시장도 이게 지방 시장 주택 시장도 뭔가 살 길을 좀 퇴로를 터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교통이라든지 어떤 그 지방에 특화된 어떤 산업 이런 것들 분명히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들어오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지금 지방 시장이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활로를 좀 틀 수 있는 방법도 정부에서 뭔가 똑같은 정책이 아니고 정말 새로운 뭔가 정책. 그러니까 이건 뭔가 다르네. 근데 지금 정책들 보면은 이렇게 좀 옛날에 나왔던 비슷하네 이런 정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머리를 좀 맞대고 좀 정책들을 좀 새로운 그런 한마디로 신박한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저 이런 생각해요. 공급 부족이 지금 집값 상승의 원인이다 해서 공급을 확대를 만약에 했어요. 그것도 민간에서. 그럼 지방에서 양극화는 더 심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서울로 그래요.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까 야 서울에 수도권에 집이 많아졌어. 그것도 민간에서 해서 괜찮은 집들이야. 브랜드도 있어. 평수도 넓대. 정리해. 서울 가자. 그러니까 그게 이게 되면 더 양극화는 심해지는데 우리는 양극화를 얘기하면서 서울 집값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충돌이 된다고 저는 근데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보면은 선진국들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음. 이렇게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더 양극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뉴욕에 그 소호라는 그 화랑가 지금 화랑가인데 옛날에 가난한 화가들이 그림도 거기 그리고 이제 머물던 곳인데 지금 완전 변했죠. 근데 거기 소호라는 지역의 중간 가격의 아파트를 가지면은 저기 라스베가스 가면 한 23채를 살 수 있고요. 디트로이트 가면 29채를 살 수 있고 한마디로 전부 다 20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은 모든 나라가 지역균형 발전을 부르짖는다는 거죠. 그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한 군데만 전부 인프라가 집중이 되고 도심에 지방은 다 소멸이냐. 그러니까 전부 다 골고루 발전해야지.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집값의 격차는 벌어지는데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까지 미국처럼 그렇게 많이 안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미국처럼. 그 땅덩어리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걸 막으려면은 어쨌든 지역 균형 발전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산업단지라든지 뭔가 인프라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역 균형 발전 해야 된다고 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하죠. 서울에 있는 어떤 기업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면서 어떤 혜택을 줘요. 그럼 뭐 기업의 오너라든지 입장에서는 가고 싶겠죠. 하지만 거기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 다 반대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외치죠. 지방 균형 발전하려면 내려가야 된다. 하지만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근데 기업들도요. 네. 기업들도 사실은 가장 원하는 게
서울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있고 싶죠. 그리고 가더라도 경기도에 있고 싶은 거지. 왜냐 그래요. 물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방으로 가기 싫은 거죠. 어렵습니다. 부동산 참 어렵습니다. 아마 곧 정책이 곧 나오지도 않을까 싶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번 정책이 우리 한정훈 대표가 예상한 한스트라다무스 그 예상치에 또 맞는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이슈 만나봤는데요. 한 주도 놓칠 수 없는 또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뭐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겨울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늦겨울. 네, 늦겨울. 근데 한정훈 대표의 세미나는 한여름입니다. 엄청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일단 어디에 있는지 한번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제 원인. 방송을 오랫동안 본 분들은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얘기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올 초에도 제가 올 하반기부터 전세 란이 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올 1월 달부터 병곡점이 생겨서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쭉 오랫동안 본 분들은 맞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주제가 네. 지금 부동산 대책 이 11호 네. 부동산 대책 이게 항상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올 수 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 규제를 어떻게 탈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남들이 움츠리고 있을 때 그래요. 어쨌든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움직여서 내가 투자를 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들을 좀 공개하는 시간, 한마디로 규제 탈출 투자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개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제가 다 알거든요. 이제 궁금한 게 어떤 게 궁금한 그런 것들을 다 짚어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시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여태까지 쭉 해왔던 그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그런 아마 마인드가 생기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요. 결론은 이거죠. 길게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이 오히려 확실한 기회다. 그리고 오신 분들이 그 기회의 맛을 보고 그 기회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열광을 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좋습니다. 이익을 내봐야 네. 하거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9일 날 있으시네요. 야, 수요일입니다. 이번에 수요일 날 있으신데요. 서울 전화 02-556-6961에서 3번으로 전화 주시면은요. 왜 한정훈 대표의 요즘 이 무료 세미나가 뜨거운지도 알게 되실 것이고요. 이 위기가 아니라 나에게 기회였구나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하시게 될 겁니다. 19일 놓치지 마시고요. 19일이 안 된다 하시는 분 전화 주십시오. 서울 전화 02-556-6961에서 3번으로 주시면은요. 우리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한정훈 대표가 여러분의 투자 상황과 자금 계획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